2019년도 5천만원 수익, 2020년도 1억 수익, 21년도 5억 수익, 23년도 3억 수익, 24년도 3억 수익, 25년도 14억 수익. 그러나 남은 것은 성과 없는 피로였다. 수익이 나도 오래가지 못했고 손실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결국 내 매매는 공허했다. 이 깨달음 이후 나는 매매의 속도를 늦췄다. 단숨에 계좌를 불리는 일확천금의 매매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계좌를 성장시키는 매매를 택했다. 현재 주식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아직 어둡고 긴 터널에 있다면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말자.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기질과 맞으면서 성장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막노동으로 번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여 단 2달 만에 반토막 100만원짜리 유료 강의를 듣고 심기일전했지만 그 결과는 130만원이라는 참혹한 잔액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나에겐 화려한 매매의 재능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인터넷상의 고수들, 하루, 순식간에 몇백, 몇천을 버는 그런 화려한 투자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이 없으니 평범하게 투자하자고 다짐한 그는 마침내 느리게 그리고 우직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130만원은 단 9개월 만에 24배로 불어나 3,200만원이 되고 21년도엔 5억 수익, 23년도엔 3억 수익, 24년도엔 3억 수익, 25년도엔 14억 수익,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7년 동안 그는 22년도에 4천만원 손실을 본 것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됩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주식시장에서 보여준 그의 업적은 특히 해외에서나 먹힌다고 일컬어지는 추세 추종 기법이 국내에서도 먹힌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그의 기법은 국내 투자 역사에 한 획을 긋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7년간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느리게 매매하여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의 추세 추종 기법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는 그간 무시당했던 자신의 느린 매매가 먹힌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인지 몰라도 그의 첫 책 대형주 추세 추종 투자 법칙에서 자신이 스스로 증명한 투자 방식과 기법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오늘 영상은 평범한 한 남자 또는 한 가장이 막노동, 웨이터 생활을 하며 130만원을 20억으로 불리는 기적같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어떤 고난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영상으로 그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몇 번을 읽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왜 주식이었을까? 어릴 적 큰 꿈은 없었다. 다만 강이 보이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아들과 딸을 키우며 살고 싶었다. 그게 내 삶의 목표였다. 한때는 굉장히 쉬운 소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니 그 꿈은 정말 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만 했던 학창시절. 아무리 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자본, 돈이었다. 큰 돈을 벌고 싶었다. 그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남들보다 빨리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나는 주식에서 답을 찾았다. 2. 막노동으로 돈을 모으다. 나는 순식간에 큰 돈을 버는 화려한 주식쟁이가 되고자 마음먹었다. 하지만 투자금이 없었다. 현대중공업 일용직으로 들어가 3달 동안 막노동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1,000만원을 모으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주식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단 2달 만에 500만원이 사라졌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남은 500만원으로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500만원을 시드로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500만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다 듣고 나니 확신이 생겼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믿었다. 남은 400만 원을 주식 매수에 밀어넣었다. 결과는 130만 원이라는 참혹한 잔액이었다. 여기서도 선택은 가능했다.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있었다. 빚이 안 남은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포기하기가 싫었다.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 3. 웨이터 생활을 시작하다. 낮에는 주식을 해야 하니 밤에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 그렇게 유흥주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주식, 밤에는 주점에서 일했다. 참고로 그때의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하지만 밤일이 벌이는 쏠쏠했다.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서 100만 원은 주식,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 그렇게 2달을 버티자 매매가 그럭저럭 안정되어 갔다. 목숨 걸고 매달린 결과다. 130만 원은 그렇게 5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당시에도 주식은 도박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주식이 아니었다면 나는 40이 되도록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4. 느린 매매. 사람들은 전황을 두고 느린 매매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20대의 나의 주식은 단순히 눈앞의 가격 상승과 하락만을 쫓았다. 매일 아침 거래소가 열리면 그날의 유망주를 찾는 데에만 몰두했다. 차트의 흐름을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히 순위표에 오르내리는 종목을 따라붙는 시기였다. 오르면 매수하고 내리면 손절매하는 짧은 호흡의 매매였다. 처음에는 그 방법이 꽤 먹히는 듯 보였다. 상한가 종목을 단 하루 만에 잡아 30% 수익을 내기도 했다. 그 순간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 나에게 쾌감을 안겨주었다.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험은 20대의 나를 더욱 무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희열이 샘솟고 계좌 잔고가 불어나는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단기간의 폭발적인 수익은 곧바로 깊은 손실로 이어졌다. 오를 때는 크게 오르는 듯했지만 내릴 때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 하루의 거래에서 어렵게 얻어낸 수익은 고작 몇 번의 실수로 손쉽게 싱그루처럼 사라졌다. 결국 계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늘은 이겼으니 내일도 이길 수 있다 라는 착각이 하루하루 쌓일수록 손실은 더 커져만 갔다. 그렇게 20대의 대부분을 눈물로 보냈다. 몇 년 동안 월 단위로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달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익보다 손실이 앞서면서 계좌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자주 빠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매매의 순간순간마다 뇌리를 스치는 쾌감과 긴장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뒤늦게야 그것이 일종의 도파민 중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의 매매를 돌이켜보면 실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분석보다는 운에 가까웠다. 운이 따라주면 큰 수익을 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졌다. 저자는 당시 자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 거론되는 테마주와 정치주에 휩쓸려 매매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치른 후 그는 자신의 호흡이 느린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수많은 실패 끝에 자신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을 수 있었던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요. 다음 이야기 역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5. 나의 매매법을 찾아서.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는 빠른 수익을 추구한다.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조금만 수익이 나면 서둘러 매도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매매는 계좌가 성장하지 못한다. 나 역시 20대에는 초단타 매매에 몰입했다. 새벽까지 차트를 보며 패턴을 찾아 아침부터 매수 버튼을 눌렀다. 하루에 수십 번 매매를 반복하며 시장과 싸운다는 자부심도 느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성과 없는 피로였다. 수익이 나도 오래가지 못했고 손실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결국 내 매매는 공허했다.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을 잃은 발걸음과 같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다. 주식시장에서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뒤 계절의 순환을 기다려야 하듯 기업 역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실적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성과를 강제로 뽑아내려 하면 뿌리가 흔들리고 제대로 된 결실을 보기 어렵다. 이 깨달음 이후 나는 매매의 속도를 늦췄다. 단숨에 계좌를 불리는 일확천금의 매매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계좌를 성장시키는 매매를 택했다. 걸음의 속도를 늦추니 하나씩 온전히 보였다.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차분히 읽고 산업의 흐름을 공부하며 이 회사가 앞으로 3년 뒤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 점점 쌓이며 시장이 흔들릴 때 그러한 공부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느린 매매의 큰 장점은 투자에 실패했을 때 손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답은 없다. 누군가는 단타로, 누군가는 장기 투자로 성공을 맛본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법을 찾는 것이다. 빠른 매매는 화려할 수 있으나 지속력이 부족하다. 느린 매매는 지루할 수 있으나 복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높은 승률이 필요 없음을 알고 있다. 승률 30%라도 한 번의 성공이 10번의 실패를 메울 수 있다. 자신의 매매법을 찾은 저자. 저자는 자신의 느린 매매로 착실히 계좌를 쌓아나갑니다. 130만 원으로 5천만 원, 그리고 1억 이상으로 계좌를 불리게 되죠. 하지만 과연 그의 매매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100%로 승승장구했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6. 결혼을 앞두고 점 하한가. 결혼을 앞두고 대북주에 종가 베팅을 했다. 하지만 갑자기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하며 계좌는 곧바로 반토막이 되었다. 나는 하한가에 모두 다 손절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점 상한가로 주가가 날아가는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결혼식 비용, 전세 비용이 모두 다 날아가 버렸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친 후 나에게 남은 돈은 고작 1,600만 원이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억이 넘는 돈이 계좌에 있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깡통이었다. 당시 나는 전업 투자를 하고 있었기에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1,600만 원을 기초 자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하지만 나는 역시 천천히 한 매듭씩 풀어나가며 해결점을 찾았다. 그렇게 나의 느린 매매로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했고 10억 계좌를 달성하게 되었다. 최대 베팅은 40억까지 가능해졌다. 순간순간 힘들었지만 그대로 소박한 꿈을 위해 하나하나 이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단단해질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의 느린 매매로 130만 원을 20억으로 불릴 수 있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실력자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과연 그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7. 중요한 건 바로 이것. 나의 경우 평상시에는 매매를 가볍게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도주가 나오면 현재 내가 장착한 매매 기법으로 크게 베팅하여 큰 수익을 낸다. 벌 때 1억에서 2억을 벌고 잃을 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잃는다. 나의 매매는 승률이 굳이 높지 않아도 괜찮다. 몇 번의 수익으로 계좌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종목 선정이다. 종목 선정만 잘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정확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것이다. 8. 트레이딩 뷰. 예전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름 모를 고수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주식으로 200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했다. 수익을 냈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른다. 그의 요지는 코스피 1등주와 2등주 주식과 코스닥 1등, 2등 주식만 거래해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소린가 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다 싶다. 지금 내가 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매매하니 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아마 평생 거래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업 트레이더로 10년 이상 주식을 매매하게 되니 이제 종목에 대한 관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런 뷰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주식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을 겨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심에 바로 트레이더 뷰가 있다. 전황식 매매의 시나리오이자 철학이다. 저자는 시나리오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도 섹터 및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섹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기간 지속적이고 집요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언급합니다. 저자는 이런 뷰를 만들기 위해 시장 한 줄 평, 돈이 몰리는 섹터, 특히 강한 섹터, 시장의 트렌드, 주요 섹터 등을 매일 정리하고 있다고 책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트레이딩 뷰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9. 전황의 종목 선정. 좋은 종목, 즉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좋은 종목을 찾는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지수의 상승 추세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수의 상승 추세 구간에는 보통 유동성, 즉 거래대금이 좋은 종목으로 매매하면 대부분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섹터, 테마가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그리며 움직인다. 이럴 때는 내가 매매할 종목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나에게 좋은 종목이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비중과 움직임을 소화하면서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 보통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은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재료와 이슈, 상대 강도, 유동성이 그것이다. 먼저 재료와 이슈가 얼마나 크고 지속될 수 있는지,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만한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살핀다. 다음으로 상대 강도는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다른 종목에 비해 얼마나 상승세가 좋은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섹터 내 거래대금이 현재 시장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본다. 이러한 모든 조건에 부합하면 교집합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내가 고르는 종목이다. 이 교집합 속에서 60일, 120일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입인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올랐거나
과하게 오른 자리인지 차트를 보고 분석해 선정한다. 예를 들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시세 초입에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하겠다. 천천히 읽으며 전왕이 어떤 사고를 통해 주식 종목을 선정했는지 느껴보면 좋겠다. 10. 종목 선정 예시 하나오션 2024년 11월 7일 하나오션은 4,400억 원의 거래대금과 함께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봉상 60일선과 120일선이 정배열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시장과 비교해 얼마나 크고 센지 판단했다. 보통 4천억 원 정도의 대금이면 큰 유동성으로 볼 수 있다. 상대 강도는 지수 대비 강도를 뜻하는데 당시 지수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좋지 않았으므로 본 종목은 지수 대비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다. 즉, 상대 강도가 매우 높은 종목이었다. 그 다음 하나오션이 속한 섹터를 확인해야 했다. 섹터가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오션 혼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지,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지 판단해야만 했다. 확인해본 결과 그날 조선업 전반이 오르는 것이었다. 동일한 조선업 섹터 중 하나로 HD 현대중공업을 확인했고 이건 역시 하나오션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즉, 조선업 전반이 오른다는 의미는 섹터 순환매도 좋아 이 섹터에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슈를 판단해야 했다. 이슈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숫자로 증명되는 이슈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시황 뉴스에서 숫자를 찾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많이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 숫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마침 정확한 숫자가 찍힌 기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종목을 선정할 때 단순히 유명인의 말 한마디로 이슈로 떠오른 것보다는 이슈의 숫자가 직접 찍혀 있으므로 실체가 있는 뉴스로 보았다. 나는 이러한 조건들을 일일이 하나씩 모두 체크하며 종목을 선정한다. 저자의 종목 선정 비법을 정리하면 5개의 포인트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숫자가 찍힌 재료. 둘째, 지수 대비 상대 강도. 셋째, 유동성, 거래대금. 넷째, 단체 상승 및 섹터 추세. 다섯째,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좀 더 집약적으로 추릴 수 있었는데요. 바로 단체 상승과 거래대금이었습니다. 저자가 말한 24년 11월 7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 5개의 조선 섹터 종목이 이름을 올립니다. 이때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저자가 언급했던 HD 현대중공업도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5위에 랭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대금은 하나오션이 더 컸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날 이후 약 150%까지 상승세를 연출합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오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이었던 25년 8월 당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 로봇 섹터의 종목 10개가 단체로 상승하며 이름을 올렸고 이날 가장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거래대금은 약 6,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역시 이날 이후로 약 100%의 상승세를 연출합니다. 이런 현상은 또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5년 1월 2일 로봇 섹터가 단체 상승이 나옵니다.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 무려 12개의 종목이 로봇 섹터였습니다. 이날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은 거래대금 3천억의 클로봇이었습니다. 클로봇은 이날 이후 단 한 번도 추세가 죽지 않고 약 300% 상승세를 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더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시세 분출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매일 시장을 관찰하면서 단체 상승이 나온 종목군이 있다면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를 진행한다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도 연일 단체 상승이 나온 섹터가 있었죠. 바로 2차 전지 섹터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래대금으로 상승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25년 10월 17일 이날 2차 전지 섹터는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 8개의 종목이 단체로 상승을 했으며 이날 가장 거래대금이 큰 종목이 거래대금 1조 9천억 원의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1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날 종가 베팅을 해도 좋았고 아니면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에서 매수 대응했어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자의 종목 선정 방법에서 비법의 향기를 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사실 대단한 투자의 비결을 알려준 것 같지만 아직 저자의 비법과 같은 투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도 역시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10일 비중 베팅으로 크게 벌어라. 트레이더의 고민은 비중으로 시작해서 비중으로 끝나야 한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무리 상승률이 좋은 종목이라도 변동성이 너무 심해 비중을 실을 수 없다면 그런 종목으로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일단 비중 베팅을 하려면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 나의 경우 130만 원을 큰 돈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바로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대상으로 비중 매매하는 것이다. 변동성이 작을수록 베팅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키울 수 있다. 만약 평균적으로 하루 10% 이상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첫 베팅부터 이 종목은 10% 이상의 변동성을 견뎌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베팅 금액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 비중을 크게 키울 땐 변동성이 작아야 유리하다. 변동성이 너무 크면 뇌동 손절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리가 아닌 복리를 위한 베팅으로 트레이딩을 설계해야 한다. 나의 경우 수익이 났을 때 50% 정도만 인출한다.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집착하지 않고 단지 비율로만 생각한다. 수익이 100만 원일 때는 50만 원, 1000만 원일 때는 500만 원을 곧장 인출한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커질수록 베팅도 점차 늘어나는 효과를 얻는다. 그럼 비중 베팅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궁금해질 것이다. 가령 내가 1000만 원의 시드로 이번 달 트레이딩을 시작한다면 그게 100%다. 좋은 시장을 만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250%까지 종가 베팅을 하기도 한다. 즉 2,500만 원 정도의 베팅이다. 현재 시드가 커져 보통 3억 정도로 트레이딩한다. 시장이 좋다고 판단하면 레버리지를 최대 250%까지 사용해 7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중으로 종가 베팅을 하기도 한다. 10년 전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부터 비율로 계산했다. 수익이 나면 불어난 금액으로 베팅을 올리고 손실이 나면 줄어든 금액으로 베팅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베팅하는 이유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추세가 강한 정말 좋은 시장을 만나면 베팅 시드가 함께 올라가면서 시장의 복리 효과로 계좌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 12. 나는 눌림목 매매 전문. 매매는 자신만의 구간이 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 돌파 매매는 과감히 포기하고 눌림에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을 핵심 트레이딩 구간으로 정해 매매한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주도주 움직임을 보자. 주도주는
한 단계 상승 후 횡보하며 다음 시간을 기다리거나 일정 수준 내려온 뒤 횡보하며 다음을 기다린다. 여기서 핵심은 주도주라는 점이다. 주도주의이기에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 한 섹터가 통 크게 움직이면 당연히 주도주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상당 박스권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도달했을 때 베팅한다. 내 경우 대략 70% 비중으로 베팅한다. 추가 매수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미 상단 박스권이라는 자신 있는 구간에서의 최저점에서 베팅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생각한 가격이 깨지면 내 접근이 잘못되었음을 빠르게 인정한다. 그럴 때는 손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포착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단기 상승을 마치고 꽤 깊게 눌릴 때가 있다. 이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오는 경우이다. 이 부분 역시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하락 후 형성되는 횡보 박스권의 하단에서 나는 최소 50% 이상 비중을 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대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려고 하고 매수 후 일정 가격 이상 하락하면 손실을 인정해 손절매한다. 확률이 70% 이상만 나와도 비중이 큰 매매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다. 트레이더는 비중을 싫지 않고 베팅해 계좌가 우상향하기란 쉽지 않다. 단기 트레이딩은 세밀하게 접근해 비중을 넣고 위험을 낮게 가져가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적은 금액으로 트레이딩에 성공하려면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관점이 필요하다. 13. 전황의 매매 공식. 나는 지수와 종목이 차트상 우상향 정배열 구간에 있을 때만 매매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트레이더는 드물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만 철저히 지켜도 여러분의 매매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세부적 매매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수를 확인하자. 지수도 종목과 마찬가지로 60일, 120일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 좋다. 그리고 21선 위에 지수가 위치해 있다면 이는 추세상 가장 좋은 구간으로 자산 증식의 기회다. 현재 위치에서 좋은 종목이 나온다면 비중 베팅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둘째, 지수 형세가 받쳐준다면 이제 주도 섹터를 확인하고 종목을 선정하자. 앞에서 말한 재료, 거래대금, 상보 강도 등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셋째, 종목이 결정되었다면 종목의 구간을 확인한다. 역시 60일선과 120일선의 정배열 초입 구간 또는 정배열이 진행되는 구간이 좋다. 만약 21선을 이탈했다면 관망하다가 21선을 회복하면 그때가 매매 포인트가 된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디서 매매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지수가 좋은 구간이라도 상대 강도와 유동성이 좋은 섹터가 21선 밑에서 횡보 중이라면 지켜봐야 한다. 주도 섹터는 대부분 종목이 21선을 회복하고 고점을 갱신한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내가 본 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이라면 어떨까? 주식에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손절 지점이 보다 명확한 일봉상 21선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만 매매한다. 21선이 깨지면 장중이건 종가이건 손절매를 하는 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실패하고 손절하더라도 시장은 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다시 준다. 그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 책에서 저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자신의 매매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투자자도 드물 것입니다. 다음은 종목이 결정되면
실제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매수 타점을 전황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14. 전황존, 매수 타점. 종목이 결정되면 당일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15분봉상 120선에 닿는 지역이 나의 매수 타점이다. 추세가 좋은 종목은 15분봉에서 60선이나 120선을 깨지 않고 추세를 타는 특징이 있다. 나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가가 120선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것을 깨면 그냥 손절매한다. 그뿐이다. 그리고 120선을 전제로 삼은 후 15분봉상 종목의 흐름을 살핀다. 보통 주도주의 경우 3%에서 8%의 변동폭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대형주의 경우는 2에서 4%의 변동폭이 많다. 예를 들어 15분봉상 고점을 찍고 4에서 5% 하락한 이후 반등했다면 나의 매수 타점은 다음 고점에서 다시 4에서 5% 하락한 지점이 된다. 이렇듯 추세를 유지하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나타나면 나는 몇 개월 동안 한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낸다. 굳이 뉴스 한 방에 상한가를 가고 갑작스럽게 수급이 쓸려 돌파하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려고 보초를 서는 듯한 피곤한 매매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15. 손절 타점. 만약 주도주라고 생각하여 매매하던 종목이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다면 손절한다. 다시 올라오면 그때 매매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손절하지 않고 버티다간 그동안 쌓아 올린 나의 노력과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손절은 내 생명처럼 여기고 해야 한다. 저자는 보통 주도주, 대형주의 경우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매수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손절은 2% 내외에서 실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절 방법이 간단하지만 간단한 만큼 실행하기에는 더 좋은 전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익절은 언제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할 것인데요. 다음 이야기는 저자의 익절 전략이 소개됩니다. 16. 익절 타점. 수익을 볼 때는 그날은 매도하지 않고 다음날 슈팅에 파는 편이다. 최소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수익을 버는 경우가 많다. 가끔 지인이 대형주 매매에 대해 묻는다. 매도는 어디서, 얼마를 수익으로 확보하느냐가 궁금한 모양이다. 내 경우 대형주 매도는 금액 기준이 아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의 수익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손절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은 무조건 보유해서 넘기고 다음날 오전에 매도한다.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다음날 오전이 되어봐야 한다. 몇 퍼센트 수익에서 팔고 어떤 눌림에서 산다와 같은 세밀한 기술 위주의 매매는 내게 큰 수익을 주지 못했다. 이런 기술적인 면만으로 매매하는 트레이더 역시 큰 돈을 벌기 어렵다. 우리는 그 종목의 추세를 믿고 그 기준 안에서 시장이 주는 만큼 수익을 취하고 감사히 나오는 것이다. 17. 손절매 노하우. 단기 트레이더는 어떻게 손절매해야 효율적일까? 나는 매매가 많지 않은 편이라 비중이 크다. 보통 시황이 좋고 좋은 섹터가 나오면 2개에서 3개 종목만 매수한다. 이 3종목 정도에 원금의 2배로 베팅한다. 즉 미수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보유 기간도 대체로 3거래를 넘기지 않으므로 미수 발생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원금의 2배로 베팅할 때 최악의 경우 손절폭은 5% 정도이다. 그러면 원금 기준 손실은 10%가 된다. 단기 매매에서 원금의 10% 손실은 다음 매매에 치명적이지 않으며 내 방식으로는 이 수준의 손절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한다. 원금의 10% 손절은 최악의 경우이고 그 전에 손절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목의 고유 변동성을 이탈하는 흐름이
관찰할 때다. 예컨대 고점 대비 2에서 3%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5에서 6%로 확대되면 손절을 고민한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가 수십만 주 규모로 이어지고 지수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동반되면 일단 손절하고 흐름을 관찰한다. 둘째는 섹터의 악재이다. 섹터 내 한 종목에 악재가 터지면 섹터 내 다른 종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악재가 터진다면 일단 매도한 뒤 흐름을 관망하는 것이 좋다. 손절매는 충분히 손실을 본 뒤에 실행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목이 강하지 않을 때 하는 편이 낫다. 시장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섹터의 강도를 느낄 수 있다. 전날 강세를 보였다는 이유로 매수했던 종목이 다음날 지나치게 지지부진하다면 가볍게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는 강한 섹터이면서 차트상 위치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하므로 우리가 사는 종목은 늘 인기 있어야 하고 강해야 한다. 손절을 아쉬워하지 마라. 생각보다 더 좋은 종목과 기회는 금세 찾아온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은 이번 한 편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글로 보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전에 적용하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좀 더 연구하고 실전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사례로 풀어보면 좀 더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 앞서 이 책을 매수하고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정말 한 번 볼 책이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보드 1위를 한 가수 이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엔 실제 이재님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면 일단 눈물부터 훔쳤는데요. 그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그냥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그거 이러시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 단계가 있잖아요. 연습생, 데뷔 준비생. 저는 항상 연습생이었어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데뷔 안 했지? 해서 난 많이 부족한가 봐. 그러니까 되게 저의 자신에 이렇게 실망이 많았어. 제일 상처받은 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 그 실망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 가수 이재님은 12년간의 연습생활 동안 샤이니, 소녀시대, FX, 레드벨벳이 데뷔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린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난 안 될까?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오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된다고 말이죠.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인생 참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한순간에 벌고 상상할 수 없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녀. 어떠신가요? 이진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오래 걸리지만 가장 빠르게 부를 이루는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포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룰 것임을 말이죠. 물론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는 분명 올 것이고 그때를 이룬 그 순간 남들보다 훨씬 앞선 부를 여러분은 이룰 것입니다. 분명 느렸지만 분명 빠를 것입니다. 마치 오늘 소개드린 전왕님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만 말고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아 여러분이 목표하신 그 부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의 사원 채널은
여러분이 목표하신 그 볼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